1960년대 이때 당시에 영국 런던의 주식시장은 생긴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커피하우스 같은 곳이나 증권 거래소 주변에서 브로커들이 이렇게 잡상인처럼 파는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이었죠. 실제로 당시에는 브로커라는 말은 단순히 포주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런 브로커라는 단어의 의미가 주식 중개업자로 의미가 바뀐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원시적인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증권시장의 등장은 17세기에 등장한 금융혁명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금융혁명이 있었는데요. 중앙은행으로 할 수 있는 영란은행의 설립, 그리고 재무 채권 발행, 약속보험에 관한 법 제정 같은 것들이 이 당시의 금융혁명이었습니다. 그런 혁명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자본가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금융혁명을 최대한 이용을 했습니다. 1687년 뉴잉글랜드호의 선장 윌리엄 핍스가 이 침몰한 스페인 해적선을 건져 올려서 인양해서 32톤의 보석을 싣고 잉글랜드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투기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왕과 선장 그리고 선원들은 자신의 몫을 챙기고 난 다음 남은 19만 파운드의 보석을 1%의 배당금 형태로 항해를 지원했던 파트너들한테 배분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대박이 터진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성공적인 귀환이 이 영국 전역에 엄청나게 크게 파문을 일으키면서 보물성 인양 투기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뉴잉글랜드호의 핍스 선장은 몇 번의 실패를 했지만 이때 성공 이후에 기사자기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핍스 선장을 모방해서 해저 유물 인양을 하겠다고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형태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거였죠. 이때 설립된 주식회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부의 후원과 인가를 받아서 특정 해역의 칠문선에 이 귀중품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 회사, 그게 바로 첫 번째 부류의 회사였습니다. 이 두 번째 형태는 당시 최신 선박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설립한 회사였죠. 한마디로 우리 배가 보물선을 인양하는데 아주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 회사들은 배의 샘플을 이 템즈강 주변에 전시를 해놓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공모해서 팔았죠. 그리고 그 주식 공모를 하는데 친구를 데려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 인센티브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런 배들이 나가서 건져 올린 보물이라는 것이 최초의 핍스 선장과 같지 않았죠. 나중에 봤을 때 해봤자 결국 대포 몇 개, 그리고 부서진 배의 잔해, 뭐 이런 것들 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양 회사들의 주가는 점점점 슬슬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89년 영국의 왕이었던 윌리엄 오렌지공을 축출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는 프랑스 상품 수입을 금지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프랑스 상품이 수입이 금지가 되니까 이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회사들의 자본이 몰리기 시작을 한 거죠. 한마디로 수입 대체 종목이 테마주로 떠오른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당시의 로열 러스트링이라는 회사인데요. 프랑스산 의류를 대체해서 자체 생산을 하겠다며 주식을 팔아서 62,000파운드의 자금을 모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그 회사의 사업 목적에 있는 것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옷을 팔아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주식을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 버블이라고 하는 거죠.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팔아서만 돈을 벌었다는 거죠. 수입 대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대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래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화이트리스트로 선정을 했을 때 당시에 이 반도체 소재 부품 같은 것에서 한국의 수입 대체 종목이 많이 떠올랐었죠. 세월이 흘러도 이런 투기가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또 특허권을 근거로 주식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킹원 엔진 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엔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특허가 주어졌다고 하네요. 또 어떤 엔진사 같은 경우에는 도둑이 들었을 때 경보가 울리는 그런 엔진을 개발했다고 해서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를 보면은 이런 특허권은 요즘의 특허와는 다릅니다. 그냥 신청을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허였죠. 아무런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기술도 없는 회사들이 그냥 아이디어로, 뇌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특허를 신청하고 그걸 받아서
선전을 해서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1960년대 17세기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작 뉴턴 같은 과학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죠. 근데 당시에 나온 특허들을 보면은 이런 과학적 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허를 가진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버블의 양상을 보이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증시가 버블 양상을 보이니까 영국의 윌리엄 오렌지공의 영국 정부는 전쟁 자금을 모집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 주식 투기범을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복권을 발행해서 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세운 거죠. 최초의 정부 주도 복권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복권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벌던 이 사람들도 이 복권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당시의 이 복권 열풍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률 이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지는데요. 당시에 사람들은 복권을 사면서 위험이 얼마고 수익률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복권을 샀었다는 거죠. 이 당시부터 보물선 인양에 투자를 할 때도 확률 이론에 근거를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 이 복권 발행 사업이 확률 이론을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주식시장에도 적용이 됐죠. 결국에 이 도박이나 복권, 투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는 게 저자의 그런 의견입니다. 도박과 이 금융산업이 사실은 찰떡궁합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도박이 주식시장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과 주식회사가 우리 제도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박 심리를 적절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할매주의라든지 금융자본주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역할만 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당시를 보면은 재밌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1960년대 초반에 주식시장이 버블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성들의 머리 장식, 옛날에는 가발을 많이 썼다고 하죠. 이런 머리 장식이 점점 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가가 최고점에 도달한 뒤 이 무너지기 시작한 1965년에는 머리 장식 높이가 약 2m에 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연구는 리처드 스틸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현대에도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폴 니스트롬이라는 교수는 1920년대 주가 흐름과 여성들의 치마 길이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1919년대 미국 여성들의 평균 치마 높이는 키의 10% 수준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인 20년대에는 이 치마 높이가 전체 키의 20%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침체를 보인 21년에는 다시 10% 수준까지 낮아졌죠. 그리고 증시가 호황기에 접어든 24년에서 27년까지는 25%까지 다시 치마 길이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짧아졌다는 거죠. 25%면은 무릎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공황 뒤를 보면은 치마 길이가 거의 바닥을 쓸었다고 합니다. 니스트롬 교수와 이 스틸경의 이런 추정을 보고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어떤 과시적인 유행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버블과 함께 보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얻은 소득이 풍부해지면서 사람들이 과시적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머리 높이라든지 짧은 치마 길이 이런 것들로 나타났다고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틸경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유행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심리를 지배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목적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이 주가가 치솟을 때 우리가 유행 종목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 머리 높이가 높아지는 것, 그것도 역시 이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려는, 유행에 따라가려는 그런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행이라는 것이 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스틸경이라는 이 사람은 이 머리 길이 높이와 이 투자를 비교해서 연구를 한 거라고 저자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기가 버블 양상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1960년대 영국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급조한 주식회사들, 형편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회사들이 마구 상장되고 있었습니다. 허위 정보들도 많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정경유착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투기를 봐주고 심지어 투기에 참여를 하고 조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1690년대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주식시장이 계속 호황을 누리니까 영국 정부는 여기서 영란은행을 출범하고 상장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란은행의 주식 공모는 청약 개시 2-3일 만에 모두 마감될 정도로 성공을 했죠. 이 시기를 보면 가장 최대의 회사 설립 같은 경우에는 이 파나마의 이스무스 바다의 물류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였던 대리연사를 설립한 거였는데요. 이 대리연사는
이 스코틀랜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의 앵글로삭슨족과 약간 좀 뭐라 그래야 할까요? 피해의식? 경쟁의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투자자들은 이 대리연사의 설립을 스코틀랜드 왕국의 기초를 놓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휩싸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청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식 청약을 해서 약 30만 파운드를 몰아줬다고 하네요. 이 스코틀랜드의 젊은 여성들은 이 대리연사 주식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털었고, 이 과부들은 과부연금까지 해약을 해서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투자에 있어서 이런 민족주의 감정이라든지 특별히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결과가 좋지는 않죠. 이렇게 대리연사가 출범하는 동안 이 영국에는 금융공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란은행이 탄생하는 등 이런 많은 금융혁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전쟁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적자전형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쯤 되니까 이 영국 정부가 이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전통적으로 해오던 짓거리, 이 통화품질을 떨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 로마도 통화품질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죠. 금으로 만든 동전에 금 함량을 줄이는 식으로 이 통화품질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같은 금으로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꼼수를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통화품질을 떨어뜨리는 꼼수의 결론은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망한 원인 역시 이 통화품질 하락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1690년대 이 당시에 영국 정부도 이 통화품질을 떨어뜨리기로 합니다. 당시에 아마 은화를 사용했을 텐데요. 은화의 함량을 줄였겠죠, 아마. 이렇게 통화품질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이 좋은 은화는 집에 모셔놓고 집에 저축만 시켜놓고 안 좋은 통화들, 악화들만 이 유통을 시키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돈이 잘 안 돌고, 돈이 안 돌면은 신용 경색이 오고, 그러면은 금융공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니까 잉글랜드 북부에서부터 결국 폭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금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이 붕괴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영국 정부의 단기 채권이 가격이 폭락해서 할인율, 이자율이 4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어서 주가도 폭락하기 시작하고 가장 우량주라고 여겨졌던 동인도 회사의 주가도 1692년 200파운드에서 67년에 37파운드까지 폭락을 합니다. 허드슨 베이와 린넨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각각 70%에서 90% 추락을 했죠. 1693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있던 140개의 주식회사 중에서 1697년까지 살아남은 회사는 약 50개에 불과했습니다. 140개에서 50개로 준 거죠. 약 70%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주가 폭락이 있고 나서 영국 정부는 이 공황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식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주식회사 발기인들이 주식회사에 대한 과장 광고로 주식을 팔아먹은 게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 책에서 투기가 발생하고 꺼지는 과정을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 이 원인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필요한 거일 수도 있죠. 모든 투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막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방지할 법안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하나의 투기가 사라지고 나서 그 투기를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법률이 생깁니다. 법률이 생기는데 시간이 흐르고 50년, 100년이 흐르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까먹어버리고 그 법률을 대체할 만한 법률을 만들거나 혹은 그 법률을 없애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또 투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그 부분도 이 책을 보시면서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697년에 영국 의회는 브로커들과 주식거래업자들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통과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투기 과정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 찰스 킨들버그라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투기적 광기는 이 변화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산업이 생기거나 또는 기존 산업의 수익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변화라는 게 발생을 하면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모여들고, 이 주식시장에 모여들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주식시장에 모여드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더 오르고 또 이걸 보고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또 투자를 하러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퍼지게 되고 주식은 계속 상승한다. 대세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주식이 계속 상승하고 대세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투자자들은 가치를 따지지 않죠. 즉 합리성을 가지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합리성을 잃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이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을 볼 때 사람들이 합리성을 잃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 계속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가치를 제대로 따지면서 매수를 하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직 주식시장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합리성이 없고 무조건 사면 올라간다, 언젠가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이것은
투기의 징조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이 찰스 킨들버그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주식장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은 이 금융회사들은 이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자금을 차입을 해주는,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상품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차입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이제 공황을 알리는 전주곡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킨들버거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투기는 시대마다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발전 양상을 보인다. 즉 시대마다 발생하는 투기를 보면은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하지만 구조는 단일하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말했던 항상 투기에서 반복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항상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 17세기 후반 1690년대의 주식회사 설립 버블 당시를 보면은 킨들버거의 이런 투기 분석 모델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최초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투기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 최초의 변화는 당시로 보면은 핍스 선장이 성공적으로 보물선을 인양해와서 대박을 터뜨린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역 무역 회사들의 높은 수익률, 그리고 영란은행이 생기는 등 이런 금융혁명,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었었죠. 그리고 프랑스하고 전쟁한 것도 또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전쟁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산업들의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죠. 그게 비록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오른 건 아니지만 말이죠. 또 이런 변화 때문에 영국 사회의 모든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몰려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선물 옵션, 차입을 이용해서 한 투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내재 가치보다 주식들은, 회사들은 한참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뭔가 톱니바퀴가 반대로 돌기 시작하면은 이 상승의 레버리지를 만들어냈던 그 차입금은 반대에서도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수익률이 전망이 비관적으로 변하니까 기업들은 도산을 하기 시작했고 주가가 폭락되고 그 주가 폭락은 경제 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찰스 킨들버그의 이 투기 분석 모델은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이 투기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더 붙으면은 이제 이론이 좀 더 탄탄해지는데요. 이 금융 저널리스트인 이 알렉산더 노예스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이런 투기적인 버블 같은 경우에는 금융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은 킨들버거의 이 투기 분석 모델에 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을 추가를 해야지 이 투기 분석 모델을 보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변수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정치적 변수입니다. 16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팽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정치인들은 정부가 투기를 제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정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주식시장을 관리 감독하는데 실패한 것, 그것과 또 이 정부가 주도해서 이 투기를 조장한 것, 즉 앞에서 봤던 복권사업 같은 게 1690년대의 버블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유방임주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나올 이야기입니다. 책을 보다 보면은 정치인들이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할 때, 그것을 추구할 때 항상 투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1980년대의 일본 버블 경제가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유방임주의로 인해서 투기가 터져서 금융공황이 오고 난 다음에는 항상 또 이 자유를 규제해야 된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이 정치인들의 스탠스가 옮겨가죠. 항상 자유방임주의가 득세했다가 투기가 사라지고 나서는 자유를 규제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죠. 찰스 킨들버거가 모습은 다양하지만 구조는 단일하다고 했죠. 이런 구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이 킨들버거가 규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투기가 똑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이 될까요?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은 이런 투기가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된 이유를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투기의 성격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탐욕과 수익에 대한 욕망은 보편적인 인간의 성향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 모든 사람들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흉은 18세기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자는 여기에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방심리, 건망증, 도박심리 등을 추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 본성이라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음은 1700년도에 있었던 사우스시 버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719년 11월 23일 영국 왕 조지 1세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영국의 힘과 권고에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주 자신감이 있는 그런 연설이죠. 그런데 이런 연설이 있고 1년 뒤에 사우스시의 투기 파도가 영국을 덮쳤습니다.